안녕하세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으로 결혼식 올릴 예정이었던 29살 여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깔끔하게 파혼했어요. 파혼한 남자친구를 포함해서 주변 몇 명은 제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제 이야기 들어보시고 정말 제가 이기적인 건지 한번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는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도 그 지인과 친구 사이였고, 그렇다 보니 서로를 모르고 지내던 저랑 남자친구를 이어줬던 거예요. 연애를 시작했을 때 남자친구의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연애는 횟수로만 치면 3년을 했어요. 남자친구가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는 연애 초반 때부터 나왔습니다. 연애 시작하고 첫 해를 넘기며 지나가는 듯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더라고요. 나도 이제 32이지 않냐. 연애도 연애지만 결혼 생각도 해야 할 나이다 하면서요. 그땐 그걸 당연히 청혼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덕에 저도 어느 정도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남을 이어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남자친구가 본격적으로 결혼에 대한 굳은 의지를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놓고 모른 척을 하는 건 줄 알았나 봐요. 레파토리는 맨 처음 말했던 것과 똑같았어요. 내 나이가 이제 벌써 32이다 어쩌고 저쩌고. 한국에서는 그 나이에 결혼하는 게 늦은 것도 아닌데 나이 타령하면서 조선시대 같았으면 벌써 애가 장가갈 나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 소리를 하고 싶어서 저렇게 나이 타령을 하는 건가 싶었는데 나중에 가서 하는 말이 하루빨리 결혼해서 자리 잡고 안정적으로 사는 모습 보여드려야지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남자친구한테 지금 나한테 청혼하는 거냐고 물어봤고, 이렇게 얼렁뚱땅 청혼하는 거면 나는 못 들은 걸로 하겠다. 제대로 똑바로 준비해와라 했습니다. 뭐 요즘에 청혼 받으면 기본적으로 야경 끝내주는 호텔에서 명품 가방 선물 주면서 한다는데 그런 청혼 바래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거 받으면 당연히 기분이야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결혼을 하려면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것들 말입니다. 결혼을 위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같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심지어 결혼을 하자고 말을 꺼내는 사람이 고작 한다는 소리가 부모님께 걱정 끼치기 싫고 효도하고 싶어서 결혼하겠다라는 말이라면 그 이야기 듣고 결혼을 결심하는 사람이 세상 어디 있겠나요? 그런데 정말 더 충격적이었던 건 남자친구가 제 말을 듣고 나서 현재 자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모아놓은 돈이 1,500만 원이 전부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결혼할 때 돈 얼마 가지고 온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는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 나이가 27살 때였는데 대기업도 아니고 평범한 일반 기업에서 사회생활 막 2년 된 햇병아리 사회초년생이었던 저도 당시 2천만 원이 넘는 저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보다 5살 많은 남자친구가 결혼하자고 징징 노래를 불러싸던 그 남자친구가 당장 까놓고 보니 5,100만 원도 아니고 1,500만 원이 전부라고 하니 놀랄 노자 황당할 따름이었죠. 그래서 결혼이 그렇게 급한 상황이거든 나 말고 다른 사람 만나라고 이야기했어요. 돈 얼마 때문에 이별을 하자는 속물이 되는 것 같아서 싫었지만 아무 준비도 없이 결혼을 하겠다고 드는 사람과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답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뭐 다른 사람들처럼 남자라면 모름지기 결혼할 때 집을 해와야 한다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성격 좋은 건 장점이긴 하지만 경제관념 없는 건 아무리 성격 좋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도무지 커버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럼 자기한테 시간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자기 통장에 1억 찍힐 때까지 열심히 저축하겠다. 그리고 나서 청혼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요. 1억으로 서울에서 뭐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람들이 많긴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어차피 로또라도 당첨되지 않는 한 짧은 시간 내로 남자친구가 그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그 사이에 정말 남자친구가 결혼 상대로는 글러먹은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되면 굳이 그 돈을 모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헤어지면 되는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당시 결혼 자체가 그렇게 급한 나이는 아니었으니
저한테는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남자친구가 진짜 1억을 모아오면 지금 당장 모아놓은 돈이 적을지라도 믿음직한 배우자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 연봉이 4천에서 5천 사이였는데 정말 숨만 쉬고 돈만 모은다고 해도 최소 2년은 넘게 걸리는 일이잖아요. 일반인이 허리띠 졸라매서 사는 경우라고 해도 남자친구가 1억을 모으는 데는 최소 3년 반 정도 걸리지 않겠나 생각을 했어요. 3년 반 내로 그걸 해내면 남자친구 나이가 35, 36 될 텐데 나쁠 거 없다 싶었네요. 32 나이까지 모아놓은 돈 한 푼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무책임한 남자가 좋은 배우자감이 되겠다 생각한 건 그렇게 1년을 더 연애하고 나서였습니다. 원래 저랑 연애 시작할 당시에는 남자친구는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어서 거기서 생활 중이었는데 돈 모으겠다고 방 빼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고 도시락 싸고 다니고 술 담배도 다 끊어버리고 하면서 정말 미친 듯이 돈을 모았나 보더라고요. 1,500만 원밖에 없던 통장은 1년 만에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 사람이 할 땐 하는 남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때부터 저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제 월급도 같이 저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제가 결혼하려면 남자친구한테 1억 모아오라고 시킨 거나 마찬가지처럼 보일 텐데 저라고 돈 한 푼 없이 결혼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연봉 차이가 있었기에 남자친구가 모으는 돈과 똑같이 모을 수는 없었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혼하면 어차피 공동재산이 될 텐데 제가 모으는 게 돈이 아깝다거나 하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쭉 남자친구와 만남을 이어오게 되었고 2년 차에 남자친구 통장에 8천만 원이 넘게 되고 저도 5천만 원 정도 모았을 때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그게 올해 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와는 계속해서 저축을 하면서 결혼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하기로 했어요. 남자친구도 이미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 꺼내고 2년이나 지났는데 뭐 급하게 할 게 있냐면서 천천히 준비하자는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올 겨울이나 내년 초쯤에 결혼식을 올리자고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남자친구는 1억 정도, 저도 못해도 6천에서 7천 사이로 모이지 않겠나 싶었고 그 돈이면 대출 끼고 적당한 전세의 결혼식 비용까지 다 가능하리라 생각됐거든요. 그렇게 본격적인 결혼 준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제 위로 오빠가 있어요. 저희 오빠는 남자친구와는 나이가 같아요. 오빠랑은 안 보고 지낸 지가 꽤나 오래됐는데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연을 끊고 지내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오빠가 군대 다녀오고 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알게 된 분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아예 미국에 눌러앉기로 결심을 했었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는 모르는데 뭐 운때가 맞아서 영주권도 꽤나 빨리 취득을 했고 시민권도 취득을 했어요. 남자친구랑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 오빠는 비혼주의자로 애초에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혼자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혼자 타국에서 지내고 영주권 후원까지 해줬던 분하고 사이가 틀어지면서 아는 사람도 없이 너무 외롭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겸사겸사 저희 부모님한테 아예 미국으로 건너와서 살 생각이 없냐고 물어왔었거든요. 부모님은 다 늙어서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살 필요가 뭐가 있냐며 거절하셨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오빠가 너무 힘들어하다 보니 부모님이 결국 오빠가 있는 곳으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사는 지역도 교민들 수가 워낙에 많아서 이야기 들어보니 영어 한마디 못해도 한국 사람 사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그런 동네라고 했기에 부모님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리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미 저 모르게 해서 초청이민 수소까지 다 받아놓은 상황이었더라고요. 저한테는 따로 말을 하지 못했던 건 외로워하는 오빠 때문에 저를 한국 땅에 혼자 남겨두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보니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셨다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제가 남자친구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하니 당신들이 저를 두고 오빠한테 가더라도 제 곁에 저를 지켜줄 사람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니 안심이 된다 하시면서 그제서야 저한테 이민 사실을 알려주신 거였고요. 원래는 제 결혼식이 끝나고 난 뒤에 떠날 생각이었는데 오빠가 당시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던 상황이었으니 저희 부모님도 그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 결혼식 땐 어차피 오빠도 한국에 와야 하니 일단 먼저 떠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혼자 남을 저한테는 살고 계신 집을 증여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사실 결혼 비용 때문에 고민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신혼집 문제였는데 생각지도 못한 걸로 신혼집이 생겨버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가장 큰 문제가 해결돼 버리니 저도 저지만 남자친구가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원래는 빌라나 적당한 작은 전세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신혼집 문제 완전히 해결돼 버리고 모자라다고 생각했던 돈이 여윳돈이 돼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쭉 살아오신 집이라 집이 오래되기도 했고 해서 리모델링은 필수로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도 다른 것도 아니고 신혼집인데 이참에 고치는 편이 더 좋겠다는 데에는 당연히 동의를 했고요.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나머지 혼수를 다 채워오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대충 견적내보니 돈이 남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자친구는 그 돈과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외제차를 사자느니 어쩌자니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은 돈에 대해서는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집이 해결되면 맞벌이 하는데 돈 모으는 일은 순식간이라고 생각했고 그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하든 진짜 외제차를 사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예정대로 저희 부모님이 먼저 오빠가 있는 미국으로 떠나시게 되었고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혼수며 리모델링이며 결혼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리모델링 업체를 정한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견적 내보고 비교하고 있다가 괜찮아 보이는 분을 만나 그 업체로 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벽지며 바닥이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 처음 상담을 받기로 한 날이었는데 남자친구가 그 자리에 자기 부모님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업체는 제가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정한 건데 한다는 말이 제가 경험도 없고 그러니 괜히 눈탱이 맞을 수 있다고 도와주러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조금 어이가 없긴 했지만 저희 부모님도 벌써 미국으로 떠난 상황이었다 보니 그래도 경험 많은 어른이 같이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업체에 방문을 하게 되었지요. 시작하자마자 남자친구 부모님이 도어락부터 인터폰 같은 건 돈 받지 말고 그냥 해달라고 하면서 업체 실장님하고 조율을 하기에 잘 데리고 왔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벽지랑 장판을 고르는 와중이었는데 안방에 들어갈 벽지랑 장판만 다른 걸로 하자고 하시면서 당신들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시더라고요. 제 스타일도 아닌 걸 억지로 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뭔가 싶었어요. 견적 다 내고 나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때는 분위기상 넘어가긴 했는데 자꾸 안방 벽지랑 장판 이런 게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방 3개짜리 아파트긴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잠자는 시간 포함하면 하루 중에 집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방인데 장판이랑 벽지가 제 마음에 안 들면 정이 안 갈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남자친구 부모님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벽지랑 장판은 그냥 집 전체 똑같이 통일성 있게 해야겠다고 말을 꺼냈죠. 그런데 그 말을 듣더니 두 분 반응이 얘가 무슨 소리를 하냐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이어서 나온 말에 저는 어이를 상실하고 말았어요. 아니, 그때 이미 이 결혼은 끝장났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이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그 방은 자기들이 쓸 방이니 자기들이 고른 벽지와 장판을 그대로 써야 한다고 대답을 했으니까요. 다른 방도 아니고 신혼집 안방을 쓰겠다는 말이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오시면 얼마나 오신다고 손님 방으로 써도 되는 작은 방을 두고 안방 이야기를 꺼내나 싶었는데 손님으로 오겠다는 게 아니고 같이 살겠다고 하는 이야기였었으니 말이에요. 남자친구 부모님도 제 반응을 보더니 남자친구한테 아직 말 안 했냐는 듯한 반응이더라고요. 식사 자리 끝나고 나서 부모님하고 같이 들어간다는 남자친구를 붙잡아서 자리를 옮겼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 반응이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부모님이랑 같이 살 건데 뭐 문제 있냐는 반응이었으니 말이에요. 오히려 부모님이 같이 살아준다는 걸 제가 고마워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점이라고 설명하는 게 부모님이 우리랑 같이 살아주면 하면서 마치 저희를 위해서 엄청 희생한다는 말투로 말을 하더라고요. 일단 우리는 맞벌이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퇴근하고 와서도 집안일에 또 남은 기운을 써야 하는데
자기 부모님이 같이 살아주시면서 집 정리고 빨래고 청소고 식사까지 다 준비해 주실 거다 하면서 그 덕에 제가 집안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 저한테는 무조건 이득이라는 겁니다. 안방을 쓰는 이유도 따로 있다네요. 안방이라고 해봐야 솔직히 잠만 자는 공간 아니냐고. 집에서 가장 넓은 공간을 잠만 자는데 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퇴근하고 오면 우리는 식사하고 TV 보고 거실에서 시간만 보낼 텐데 오히려 화장실 딸린 안방을 쓰겠다는 자기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하는 거라고. 괜히 생활동선이 맞물려서 오며 가며 마주치면 서로 불편하지 않겠냐고. 그런데 화장실 딸린 안방 쓰시면 부모님이 우리 퇴근하고 나서도 방에만 계실 수 있으니 불편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방이 넓으니 거기에 TV 하나만 더 놔드리면 저녁 식사할 때 빼고는 부모님하고 마주칠 일도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한테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는 이유를 듣고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고 한마디 해버렸네요. 제 명의 집에 자기 부모님이 와서 사는 거니 이건 시집살이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 부모님이 얹혀 사는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며느리 눈치 보며 집안일도 다 해주신다는데 당연히 제가 감사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냐는 뻔뻔한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고요. 이게 뭔 미친 소리인가 싶어서 그러냐고. 그냥 결혼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다짜고짜 저보고 너 때문에 2년을 더 낭비를 했는데 이제 와서 집 생기니까 파혼하자는 소리를 할 수 있냐며 이기적이라고 입에 개거품을 물면서 따지더라고요. 저희 오빠 이야기까지 끄집어내면서 따지기 시작하는데 너는 너네 오빠가 부모님 모시겠다고 할 때는 찬성해서 부모님 말도 안 통하는 미국 땅에 보내놓고 나도 똑같은 아들인데 부모님 모시겠다고 하니 그건 싫다고 할 수가 있냐더라고요. 사람이 언행일치가 돼야지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억지 쓰지 말고 헛소리도 통할 사람 앞에서 하라고 한마디 했지요. 그리고 분명히 마지막 기회까지 줬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합가 이야기는 나랑 상의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 없다는 사실 부모님께 정확하게 알려드리라고요. 그렇게만 하면 지금 일은 제가 없던 일로 하고 예정대로 결혼 준비를 하겠다고 했죠. 남자친구는 끝까지 그 고집을 꺾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목청을 한껏 높이면서 한다는 소리가 집은 너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집일지라도 결혼하면 우리 공동재산이 되는 것이고 또 자기 돈으로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으니 일부일지라도 그 집에 자기 지분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 그걸 제멋대로 하게 두지 않을 거랍니다. 말도 뭐 통하는 사람한테 해야지 대화지. 아예 들어먹을 것처럼 보이질 않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여기서 상황이 이렇게 된 마당에 미쳤다고 남자친구한테 결혼해달라고 빌어야 할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파혼하자고 했어요. 나는 분명히 모든 걸 원래대로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줬고 할 만큼 한 것 같다고. 이미 결심이 그렇게 굳은 것 같은데 며칠 생각할 시간을 준다고 바뀔 것 같지 않으니 이 자리에서 깔끔하게 갈라서자고 했지요. 어차피 리모델링, 아직 벽지랑 장판 같은 간단한 것만 결정한 상황이지 계약금을 치른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 돈 한 푼 들어간 것도 없는데 내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집의 지분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괜히 시간 끌어서 열쇠 구멍 하나라도 바꿨다간 이대로 코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재빠르게 파혼 선언하고 관계를 끝내버렸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상황에서도 너네 가족들 전부 너를 두고 다 미국으로 가버린 상황에 자기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을 대신해서 곁에서 지켜주겠다는 걸 거절한 걸 두고 평생을 후회할 거라며 큰 소리를 떵떵 치더라고요. 그런데 큰 소리 떵떵 치고 결혼 엎어버린 것과 다르게 남자친구한테서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시작하자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같이 사는 건 당연히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 말에 믿음이라곤 일도 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말 바뀔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럽다고 또 연락 올 줄 모르고 전화번호 차단 안 한 내 잘못이라고 한마디 해주고 연락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를 저에게 소개해준 지인에게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랑 제 소식 들었다면서. 그런데 그 지인이 남자친구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결혼이 급했는데 저 때문에 2년 넘는 시간을 더 보내지 않았냐. 중간에 잠깐 문제가 생겼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와서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겠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매몰차게 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면서 중간 입장에서 보기엔 남자친구 잘못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으니 이기적으로 굴지 말고 좋게 잘 해결하라는 거예요. 3년이나 만났고 결혼 전제로 인연을 만나놓고 파혼하는 건 경우가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 지인한테는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고 한마디 해줬어요. 언니가 내 상황이었으면 이 결혼했을 거냐고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그럴 생각 추호도 없으니 언니야말로 그런 사람 만나서 결혼하라고요. 남자친구한테도 제대로 전해주라고 했어요. 어디 가서 나 때문에 2년 시간 낭비했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정말 시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면 통장부터 보고 오라고 전해달라 했죠. 애초에 2년 전에 저랑 헤어졌다고 1,500 가지고 결혼이나 했겠냐고. 지금 통장에 1억 가까이 모으게 해준 나한테 엎드려 절해도 모자랄 판 아니지 않냐고 한번 물어보라고 했네요. 그리고 지금 1억 모아놨다고 해서 당장 안방은 시부모한테 내주고 결혼 생활 시작할 사람 찾아야 하는데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 찾을 수나 있겠냐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지 말고 주제 파악부터 하라고 전해주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니랑도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지내자고 했네요. 가까이 지내던 지인과 남자친구 두 사람을 동시에 잃게 되었는데 솔직히 전혀 아쉬운 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 인생에 가장 쓸모없는 두 사람 내쳐버렸으니 저한테는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제 선택의 아쉬움도 후회도 없고 지금은 되려 못한 말 다 쏟아버린 것 같아서 속이 후련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9살이고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있는 직장인 여자입니다. 원래대로라면 3년 긴 연애를 했던 남자친구와 올해 눈 내리기 전에는 결혼을 했을 텐데 어쩌다 보니 결혼 준비 시작하자마자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했던 남자친구는 직장 동료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남자친구만 두고 본다면 딱히 모난 곳 없고 성격 좋은 사람이었어요. 결혼 문턱까지 갔다는 건 그만큼 사람 자체만 두고 본다면 단점이 없었는데 달리 다른 표현이 생각나서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네요. 예비시댁이 그 소문으로만 듣던 10월 되었었습니다. 먹을 거 가지고 치사하게 구는 것만큼 치사한 게 없다잖아요. 그걸 직접 당하고 나니 결혼 생각이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배우자 될 사람인 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가족들한테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벙어리도 아니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남자친구는 더 이상 성격 좋은 남자친구가 아니었고 자기 혼자서는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못하는 모질이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결혼하면 남편과 사는 거지 그 가족들하고 같이 사는 건 아니지 않냐고 참으려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한 번을 그냥 넘어가니 제가 참는 게 당연한 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남자친구 믿고 이 결혼해봤자 평생 참고만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우자인 저랑은 이혼을 하면 다시 남이 될 수 있지만 가족은 남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며느리 우습게 아는 집구석에 꾸역꾸역 들어가 평생을 당하고만 살 바에 일찌감치 파혼하는 게 나중 가서 이혼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길게 끌 것 없이 속 시원하게 파혼했습니다. 파혼한다니까 그제서야 잘하겠다고 드는데 저는 충분히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사연 들어봐 주시고 정말 제가 너무한 건지 잘못된 선택을 한 건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기 전 사업을 시작했다가 1년도 안 돼서 초기 투자금도 건지지 못하고 말아먹은 전적이 있어요. 사업 망한 게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았기에 다시 재도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사업 자금도 모으자는 취지로 관련 업종에 취직을 했어요. 남자친구는 같은 직장 동료였는데 규모가 작은 회사였다 보니 사내 연애에 대해서는 딱히 터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눈치가 보이지 않아서 그랬나 3년이나 만나게 되었네요. 다른 건 몰라도 남자친구의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건 그 먹성에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음식을 드실 때 엄청 복스럽게 드시거든요.
어머니도 아버지 그런 모습이 제일 좋아서 결혼하셨다고 하셨고, 아마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서 그런지 음식 복스럽게 먹는 남자친구가 좋아서 연애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어디를 가서도 음식을 남기는 법이 없었어요. 처음 연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같이 밥을 먹는데 제가 남긴 밥을 남길 거면 자기가 먹겠다며 가져가더라고요. 아무리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라고 해도 그땐 진짜로 연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라 적잖이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먹던 걸 뭐하러 먹냐, 먹지 말라고 말리니 집안 가풍이 워낙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음식 남기는 걸 어려서부터 하지 말라고 배워와서 적어도 눈앞에 있는 음식 버리는 건 못 참는다고요. 회사 점심시간에도 음식 싹싹 긁어먹는 거 보고 복스럽게 먹는다 생각했는데 거기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아무튼 남긴 음식 저보고 싹싹 긁어먹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엔 그게 이제 막 시작한 연애의 종지부를 찍을 정도의 단점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성격 자체만 두고 보면 무던하고 까탈스러운 점도 없어서 연애하는 동안에는 다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먹성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남자친구의 청혼에 응해 결혼 준비를 막 시작했을 때도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저희 부모님께 남자친구 처음 소개시켰을 때도 어머니가 남자친구가 어쩜 밥을 이리 복스럽게 먹냐며 엄청 좋아하셨고 분위기도 좋았거든요. 솜씨 발휘하셔서 먹을 걸 잔뜩 해주셨는데 정말 그릇 바닥이 보일 때까지 싹싹 긁어먹는 모습에 저희 어머니는 벌써 합격점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걸, 암만 집이 가풍이 다르다지만 정말 적응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자리가 자리였다 보니 잔뜩 얼어붙어 있었어요. 제가 원래도 긴장을 많이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묻는 말에 대답 정도만 겨우 했던 것 같아요. 그날 그 자리 초반에 있던 일은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잔뜩 긴장을 한 상태였습니다. 아무튼 음식이 주문되고 나서 밑반찬이 먼저 깔리기 시작했어요. 음식 주문하면서 남자친구 아버님이 먼저 공깃밥 하나만 달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반찬 깔리자마자 밥 뚜껑을 열더니 깔린 밑반찬이랑 같이 식사를 시작하시더라고요. 배가 엄청 고프셨나 싶을 정도로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는데 그걸 보던 남자친구 어머님이 아직 음식도 안 나왔는데 벌써부터 배를 채울 생각이냐면서 밥 공기를 뺏으셨습니다. 거기까지만 봤을 때는 분위기 너무 좋은 화목한 집안처럼 보였어요. 마치 꽁트하는 것 마냥 한 분은 먹지 말라 하고 한 분은 배고프다 하고 티격태격 하는데 그걸 보고 있으니 재밌어서 그랬나 긴장이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뺏은 밥 공기를 이건 너가 먹어라 하면서 저한테 들이미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그 꽁트하듯 하는 농담의 와중이라 생각했고 알겠다 말하고 그 밥 공기를 받아서 남자친구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머님이 정색을 하더니 제가 남자친구 앞으로 옮겨놓은 남자친구 아버님이 먹다 남긴 공깃밥을 뺏어서는 그걸 다시 제 앞에 두는 거예요. 곧 있으면 음식 나올 건데 밥 먹으면 우리 아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많이 못 먹는다고 진짜 저보고 먹으라고 저한테 줬던 거였어요. 한참 긴장이 풀리는 와중에 생각지도 못한 걸 가지고 욕을 먹으니 다시 또 긴장이 바싹 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군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차라리 남자친구가 먹던 밥을 뺏어서 저한테 줬으면 그냥 공깃밥 하나 시켜서 반씩 나눠 먹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일인데 아무리 결혼할 사이라고 해도 예비 시아버지가 먹다 남긴 밥을 예비 며느리 보고 먹으라는 건 조금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다른 것보다 남자친구가 나서서 어머니 말에 거역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유도리 있게 자기가 먹으면 된다고 했으면 기분 나쁜 사람 아무도 없었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결국 남자친구 아버님이 먹던 밥그릇이 제 앞에 남아있게 되었고 저는 다시 긴장을 해서 묻는 말에 대답만 하고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네요. 식사 끝나고 나니 음식 남기는 걸 죄악으로 여기는 가족들 아니랄까봐 정말 남김없이 싹싹 긁어먹었더라고요. 테이블에 남은 음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와중에 딱 하나 남은 게 있었습니다.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남자친구 아버님이 먹다 남긴 밥이 그대로 남게 되었지요. 어머님이 그걸 눈치채고는 밥을 남기면 쓰냐고 하면서 눈치를 주더라고요. 하지만 아마도 제가 처음에 그 밥 공기 건네받았을 때 그때 긴장이 돼서 아무 말은 하지 않고 있었지만 기분 나쁜 티는 숨기지 않고 있었거든요.
여차하면 한마디 할 생각도 하고 있었고 말이죠. 그래서 그랬나 밥을 남기면 안 된다는 경고만 한마디 한 채 딱히 그 자리에서 비우라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일하는 분을 불러가지고는 남은 밥을 비닐봉지에 싸서 저한테 주더군요. 저녁에 전자레인지 1분만 돌려서 먹으면 된다고 음식 남기는 거 벌받을 짓이라며 저한테 교육을 해주시는데 당연히 그 열받음과 스트레스는 전부 남자친구가 감당할 몫이었습니다. 자리에서 나오고 남자친구 부모님 돌아가는 거 보자마자 남자친구한테 너네 부모님은 예비 며느리한테 국물이 덕지덕지 묻은 당신들이 먹던 밥 먹으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냐? 너는 허수아비도 아니고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말이나 되냐면서 남자친구한테 계속 쏴붙였어요. 연애할 때 다퉜던 것도 손에 꼽을 정도로 성격 좋았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욱해서 저한테 같이 성질을 부리더군요. 그러면서 저보고 아무리 그래도 부모 욕은 조금 경우가 없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내가 언제 부모 욕을 했냐고 다시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한다는 소리가 우리 아버지가 먹던 음식이 더럽냐? 라고 하면서 못 먹을 거 준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일을 키우냐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상황 크게 안 만들려고 잘 정리해주기까지 하지 않았냐며 되려 저한테 큰 소리를 떵떵 치는데 멀리서 누가 봤으면 아마 제가 잘못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저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이다 싶더라고요. 그 자리가 결혼 승낙 후 처음 남자친구 가족에게 인사하는 자리가 아니었으면 진작에 자리 박차고 일어났어도 모자랄 것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자친구는 어차피 결혼하면 한가족 될 사람들 아니냐. 결혼하고 나면 한 냄비에 끓인 탕이며 찌개며 다 나눠 먹게 될 거 아니냐며 저보고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냐대요. 당장 자기만 해도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 저희 어머니가 김치는 그냥 반찬통에 담긴 거 주지 않으셨냐고 그때 지가 무슨 말 한마디 했냐고 하는 거예요. 평소라면 그냥 다음부턴 신경 쓰겠다 했을 남자친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개거품을 물고 달려드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뭐 저를 위해 부모님하고 등지고 살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나는 먹던 밥 먹을 생각이 없으니까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같은 상황이 오지 않게 자기가 먹겠다고 하던가 아예 못하게 하겠다던가 아니면 부모님께 잘 설명해서 사전에 그런 말 못하게 아예 원인부터 차단하겠다 뭐 여러 가지 더 좋게 상황을 넘길 방법은 많았을 텐데 저도 다투는 건 싫으니 쉽게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괜히 그랬다가 저만 손해볼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야 할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한마디 했습니다. 일단 우리 집에서 김치가 반찬통에서 나온 것부터 확실하게 짚어줬어요. 밑반찬 양념이며 온갖 게 덕지덕지 묻어 이미 반 공기를 넘게 먹은 흰쌀밥하고 손님 온다고 반찬통에 새로 썰어서 담아놓은 김치하고 똑같은 거하고 똑같냐고 말했어요. 국찌개 한 냄비에서 같이 덜어먹던 거야 가정마다 다른 부분이고 저희 집도 딱히 신경 쓰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작년 재작년 코로나 지나오면서 워낙에 덜어먹는 게 습관화가 돼버렸기도 해서 요즘은 한 그릇 두고 같이 떠먹고 하지 않고 있거든요. 진짜 100번 양보해서 결혼 후에 남편이 된 남자친구와 같이 계란찜이나 뭐 한 뚝배기 끓여놓고 나눠 먹는 것까지는 양보해주겠지만 딱 그 정도까지지 제가 뭐 한다고 예비 시아버지 먹다만 밥까지 먹어야 되냐고. 잔반이 그렇게 아까우면 너네 집에서 너네 식구들끼리 알아서 먹으라고 딱 달라 말했지요. 남자친구가 그 뒤로는 말 한마디 더 못 꺼내더라고요. 한다는 소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들 너한테 처음 시킨 일이나 마찬가지인데 뭐라도 노력하는 신용도 안 하고 말아버리는 모습 보여주는 게 아들 된 입장에서 얼마나 쪽팔리는 일인 줄 아느냐고 따지길래 남이 집 귀한 딸 데려다 놓고 짬통 취급하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또 한마디 했죠. 아버님이 남긴 밥은 어머님이 드셔도 됐고 나보다 먹성도 몇 배나 좋은 너도 있지 않냐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알아서 좀 중간 역할 잘 해달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남자친구한테 미안하다는 사과까지 받아냈습니다. 이때까지는 파혼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네 집이 사실상 음식 남기는 꼴을 못 본다는 가풍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미 연애 시작하자마자부터 알고 있었고 그냥 서로 다름에서 오는 오해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날 밥그릇 처음 넘겨줄 때 열받는다고 파혼 선언을 했으면 아마 여기에 사연을 적고 있는 건 제가 아니라 남자친구였겠지요? 그날 일을 그냥 넘어갔기에 2달이라는 시간을 더 낭비하게 되긴 했지만 오히려 이제는 이렇게 된 게 후련하네요. 파혼을 하게 된 것도 똑같이 먹는 것 때문에 시작된 일입니다. 양가 결혼 승낙을 받았으니 다음에는 상견례였습니다.
상견례 때는 일부러 저도 앞앞이 코스로 나오는 음식점으로 예약을 했어요. 자기 앞으로 나오는 음식만 먹으면 되고 다음 거 나오면 알아서 치워주시니 잔반 가지고 헛소리 들을 일도 없었고 저희 집이랑 남자친구 집이랑 오해가 생길 일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 예상은 비껴가고 말았네요. 사실상 상견례 자리에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맨 처음 식전 음식으로 죽이 나왔는데 제가 죽을 조금 남겼어요. 다음 음식 나올 때 일하시는 분이 죽을 가지고 가셨는데 그걸 보는 남자친구 어머님의 동공이 흔들리는 걸 보긴 했지만 상견례 내내 별다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일부러 코스 요리로 주는 한정식 집으로 오길 잘했다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남자친구가 그때 한마디 듣더니 혹시나 어머님한테 뭐 어떻게라도 이야기를 한 게 아닐까 하고 좋아했지요. 상견례 지나고 나서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웨딩 사진 해주는 스튜디오도 견적 비교해가며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었고 헤어랑 메이크업도 유명하고 잘하는 곳으로 찾아보고 그러던 와중이었지요. 결혼식 날짜는 겨울쯤으로 생각하고 있었지 날짜는 따로 정해놓지는 않았었고요. 그러던 중에 뜬금없이 남자친구 집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유는 그냥 가져다 붙인 걸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남자친구가 한번 저희 집에 초대받아서 식사를 하고 왔으니 남자친구 집에서도 저를 불러서 대접을 하고 싶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유치해도 이 정도로 유치하게 나올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당시에는 결혼 준비 한참이었으니 상견례까지 끝났던 상황이라 할지라도 처음 예비시댁에 다녀오는 거였으니 빈손으로 가긴 뭐해서 식사하고 나서 먹을 케이크랑 과일 몇 가지 해서 양손 가득 싸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입구부터 묘하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낌새가 느껴지더라고요. 저희 집에 남자친구 초대했을 때랑 뭐가 다른가 했더니 집에서 진동해야 할 음식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았어요. 제가 간다고 해서 꼭 음식을 뭐 준비를 해놓고 대령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애초에 저를 대접해주고 싶다고 불러낸 자리였으니 당연히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이지 아닌가 싶었거든요. 당장 저희 집에 남자친구 초대했을 때는 창문에 서리가 낄 정도로 하루 종일 못 끓이고 하느라 난리도 아니었었던 게 기억이 나서 더 의아했습니다. 집에 들어오고 나서 제가 사온 과일을 부엌에 붙어있는 베란다 근처에다 내려놓고 케이크도 제가 직접 냉장고에 집어넣었는데 어째 냉장고도 텅 비어 있었어요. 와보라고 해놓고선 뭐 궁금한 것도 없어 보이는 게 질문도 딱히 없었고요. 멀뚱히 앉아만 있는데 이 화창한 주말에 제가 예비시댁 끌려와서 뭐 하는 건가 싶더라니까요. 한참 멀뚱히 앉아있다가 누구 하나 나서서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도 없고 저도 긴장 많이 하는 성격인데 제가 나서서 대화의 화제를 이끌어갈 자신도 없었고 뭐 벌 세우려고 불렀나 싶어서 남자친구한테 볼 일 없으면 나는 먼저 가보겠다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차였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네 어머니가 저한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빈속으로 보낼 수 있냐고 밥이나 먹고 가라더라고요. 아무 용건도 없이 사람 불러내놓고 시간만 낭비하게 해놓곤 밥 한 그릇 먹여서 보내면 화라도 풀릴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제가 봤던 그대로 냉장고가 텅텅 비었는데 집에서 뭘 해주는 건 아니었고 방에 들어가서 전화로 뭐 주소를 알려주시는 거 보니 배달을 시켰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10분도 안 돼서 도착한 음식을 보고 이 더럽고 치사한 연애의 종지부를 찍고 파혼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가 주문한 음식은 짜장면 새 그릇이었어요. 탕수육도 없이 그냥 짜장면 3개가 전부였습니다. 남자친구와 저, 남자친구네 부모님. 이렇게 사람은 4사람인데 음식은 꼴랑새 그릇이 전부였던 거예요. 어머님이나 아버님 둘 중에 한 분은 안 드시는 건가 했는데 부엌에 가서 물을 올리더니 거기다 소면을 삶아서 가져오더군요. 그리고는 배달 온 짜장면들에서 각각 짜장을 한 숟갈씩 따로 그릇에 덜더니 삶아온 소면을 거기다 말아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저는 그거 먹으면 된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제가 음식 귀한 줄을 모르는 것 같아서 이참에 저한테 가르침을 주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쌀 한 토를 수확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농부들의 피와 땀이 어쩌고 저쩌고 별 쓸모없는 소리를 늘어놓는데 듣고 있을 가치도 없겠다 싶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 어머니가 이번엔 먹던 걸 준 것도 아닌데 왜 자리에서 일어나냐며 저보고 아주 변덕이 죽 끓는 듯 하다고 어이가 없답니다. 당신 결혼했을 때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때는 아예 며느리가 시어른들하고 겸상은 꿈도 못 꾸던 시기였다고 하면서 어른들 식사 끝나고 남은 반찬 얻어먹고 그랬다고 하는데
뭔 조선시대 때 했을 법한 씨알도 안 먹힐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소리만 안 했어도 그냥 갔을 텐데 한마디 더 하는 바람에 갑자기 제가 케이크랑 과일이랑 이것저것 사왔던 게 생각나서 부엌으로 가서 그것들 챙겨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래도 꼴에 자존심은 있는지 사온 건 두고 가라는 말은 못하더라고요. 그나마 남자친구가 저를 따라 나와 쫓아오길래 과일 봉지 하나는 남자친구한테 던져버렸어요. 과일로 한 대 맞더니 더는 쫓아오지 않더라고요. 잠깐 뒤를 봤는데 쭈그려 앉아서 바닥에 떨어진 과일 줍고 있는데 정말 음식 허투루 낭비하지 않는다는 그건 인정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걸 마지막으로 먹던 밥 강제로 떠먹이는 말도 안 되는 집구석하고는 영영 결별하게 되었네요. 남자친구랑 파혼 결심을 하면서 저는 회사도 그만두기로 했어요. 일도 적당히 배웠다 싶고 돈도 꽤나 모여서 회사 나가서 괜히 남자친구 꼬라지를 보느니 내가 내 발로 나가서 못다 잃었던 제 사업이나 한번 성공시켜 보려고요. 대표님이 저를 한번 붙잡기는 했어요.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그만두는 거면 차라리 남자친구를 해고할 테니 저보고 회사에 남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이라 그런가 괜히 저 때문에 잘 다니던 직장까지 잘리면 너무 불쌍할 것 같아서 저는 제 할 일이 있어서 그만두는 거니까 굳이 남자친구를 해고할 필요는 없다고 하고 제 발로 회사 그만두고 나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 사업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직장인 월급하고 비슷하게 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미래가 보이기 시작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직장인들 부럽지 않게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남자친구 소식을 들었는데 회사에서는 잘렸다네요. 대표님이 괜히 남자친구 때문에 제가 그만두게 된 게 회사 입장에서는 큰 손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던 와중에 남자친구가 저랑 헤어진 충격 때문인지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들을 연달아서 하는 바람에 회사에서 신뢰를 잃고 잘려나가게 되었나 봐요. 인과응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애초에 처음부터 제가 말했던 대로 며느리가 무슨 음식물 쓰레기통도 아니고 먹던 밥 먹이려는 거 중간에서 잘만 막아줬어도 그리고 저한테 쥐똥만큼의 믿음만 줬더라도 저는 파혼까지는 결정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몇 달 뒤에는 결혼식을 올려서 회사 잘 다니면서 행복하게 결혼 생활 하고 있었겠죠. 지 복을 지가 차버렸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어요? 괜히 저 때문에 파혼도 하고 직장도 잃었다고 하고 다니고 있을 테지만 솔직히 자업자득이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하나도 미안하지도 않네요. 저도 회사 그만뒀고 남자친구도 회사를 잘렸으니 중간에 저희를 같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앞으로는 아무 소식 안 듣고 지냈으면 싶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